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 제가 진행하는 마음여행 독서 모임 6번째, 여러분들이 6기이고요. 작년부터 해왔던 거는 이제 OT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서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고 이번 2주차에서는 총 5단계 중에 1, 2단계를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이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 2023년 작년에 세종도서에서 교양 부분 또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하고, 이제 성격 검사다 하면은 MBTI가 너무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이고그램이나 오케이그램, TA 교류 분석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도 이제 자아 상태라는 게 뭔지, 특히 PAC 요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렇게 소개된 책이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TA라는 그런 교류 분석이 우리나라에는 협회가 있고 학회가 있는데 저는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에 충남 아산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부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소통 연구소 대표 지부장이라고나 하는 게 이 학회에서 준 지부 운영을 맡다 보니 지부장이라고 불러서 제 닉네임도 지부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부장님 이렇게 하거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력임 자격증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제 책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TA로 했어요. 네. 궁금하시면 또 나중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단계가 이제 마음의 모양을 알면 감정이 보인다 라는 제목이에요. 마음의 모양을 이제 PAC, 이 자아 상태로 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에릭 번의 감정 수업 저자인 김정현 소장님이 내 마음은 이라는 그림책을 먼저 소개를 해줬어요. 내 마음은 여기 그림책에서는 마음의 모양을 먹구름, 물웅덩이, 또 여린 색상, 캄캄한 밤하늘에 비치지 않는 자 라는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마음 상태는 그림책에 제시된 모양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 여린 새싹. 음, 네. 박진주 선생님은 이제 여린 색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유도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오히려 제가 올해 40살이 됐는데요. 30부터 40살 정도 때는 사실 좀 뭔가 감정이 돌멩이 됐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어떤 음, 뭐가 변화가 없는 느낌?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흘린 적이 없고 좀 약간 뭐 좀 상란 상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없는데 자꾸 뭐 책을 읽고 음악 듣고 뭐 글을 쓰고 모닝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눈물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울컥울컥. 그러면서 '아 지금 약간 내 마음이 감정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음,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지부장님은 아시겠지만 바로 설 전에 이제 얼마 안 됐었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저의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작스럽게 좀 장례식도 하고 음,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오히려 좀 음, 나쁜 느낌이라기보다 다시 좀 어린아이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그거를 좀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음, 글자를 보니까.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느껴서는 안 돼. 이런 감정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억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상실감 앞에서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라고 혹시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작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금 박진주 선생님은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 마음 속 그 감정까지도 이제 여린 새싹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최근에 겪었던 경험들까지도 오픈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문 빼꼼인 것 같아요. 빼꼼? 네. 음, 네네네. 좀 문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저를 보고 이러면서 열, 열어도 되겠다 이러고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빼꼼 열면서 밖에 빛이 보이거든요. 빛이 밖에서 보이기도 하고 저한테서 나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음, 네. 완전히 박차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태이신가 봐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열린 것 같아요. 이제 차차 안에, 열리겠죠? 예, 음, 제 마음도 그냥, 써니라고 이제 제가 이름이 선이거든요. 네네네. 네. 빛날 선 말고 선자인데, 이름이 엄청 싫었는데 요새 써니? 제 이름이랑 이렇게 다 맞고, 좀 음, 저의 마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제가 생각하는 저하고, 원래 저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빼꼼이라고 했어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써니라는 네. 것이 또 강력한 그 햇빛이라는 그 뜻도 같이 겸해서 있는 거잖아요. 음, 능력보다는 자, 저희 별칭으로 따사로운 이렇게 너무 강한 것보다는 그냥 타죽지 음, 않게 그냥 쭉 음, 평온한 상태? 좀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연륜에서도 묻어나오는 거라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런 경험까지도 같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은이라는 그림책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모양을 먹구름부터 해서 빨간 글씨로 했는데 그 다음 줄 초록색 글씨는 닫힌 마음은 나을 수 있고 꽁꽁 닫힌 마음은 창문처럼 언젠가 다시 열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이 TA 교류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율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꽁꽁 닫힌 마음은 창문처럼 언젠가 다시 열 수 있다. 다시 열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그런 자율성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 상태는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기에 당면한 삶의 과제를 해내기에도 바쁜 탓에 내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또 엄마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에서의 여러 다양한 직책들을 수행하느라 내 정작 마음 상태는 감정은 계속 뒤로 미뤄지기 쉬운 그런 글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수월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만의 노하우, 경험을 나눠줄 수 있으면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사는 곳은 아까 약간 부러웠는데 섬이에요. 완도에서도 이제 완전 사방이 바다인 작은 섬인데 전복을 키우는 곳이라 제가 30살쯤에 첫애를 낳았으니까 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모르고 이제 남편 보고 좋아서 왔지만 어쨌든 뭐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여기도 좀 작은 동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폐쇄적인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음, 있고 내조 쪽으로 육아 뭐 이렇게 집순이가 된 부분이 많이 커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좀 많이 뭐 다 여러 이유는 있으셔서 무슨 다 인생에 그런 건 있겠지만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온라인 활동이라도 좀 하면서 이제 소통 쪽을 왜냐면 남편하고 소통 잘 안 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자책 쓰는 챌린지에 시작을 먼저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일단은 맨날 너무 집에 있었으니까 '하늘을 봐야 된다. 이제 햇빛을 쐬야 된다.' 이런 거를 해서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일단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나를 위한 '오늘은 최고의 하루다.' 이런 걸 말하고 일단 햇빛 보고 하늘 보고 이제 바깥을 일단 나가는 그런 걸 하고 또 그다음에는 거울 보면서 이제 저는 동영상 찍어서 한 달 정도는 했거든요. 저를 위한 말을 하는 거 거울 보고 눈 마주치고 그런 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두 가지는 무조건 한 달 동안은 그런 걸 하면서 전자책을 쓰면서 저의 그 생각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험들이. 계속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긴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고 아직도 오히려 그때 전자책 쓰던 그 기간을 좀 다시 좀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좀 저한텐 맞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책이 곧 출판되기를 바라면서 또 나만의 노하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뭐, 선생님, 이게 네, 지난번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다 네, 얼굴 나와가지고 공개되는데 그게 공개 네. 유튜브예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비공개 그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막 책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이러는 건가 봐요.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살다가 2020년에 아니고 2004년에 내려왔어요. 네, 남편 여기 사람이라 내려왔는데 시골 내려오니까는 너무 이렇게 정서도 다르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을 그냥 깝깝이 그렇게 있었는데 유튜브를 찾은 게 여기 말고 그 전체로 하는 공부 모임 이런 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섞이니까 나를 그냥 나로만 봐주어서 거기서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라고 권유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한 1, 2년 이런 때는 그냥 듣고 공부하고 이 정도로만 있다가 아주 조금씩 한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음, 좋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만 같이 나누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데서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나로만 있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헤매. 박진주 선생님이 첫 번째 책 출간한 제목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책 제목이 정체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돼 있죠. 또 편하기도 하고. 네. 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에릭 번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1910년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반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그리고 어머니는 작가였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왕진을 가려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의 장난감은 청진기라든지 아빠가 진료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와 관련된 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고 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의과대학에 졸업을 하고 군입대를 하던 그 시기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그런 때였어요. 지금도 뭐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전쟁이나 화재나 요즘에는 또 뭐 지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심리치료 등 뭐 트라우마 치료 이런 그 뭐죠? PTSD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 그때 투입이 되는 인력들이 이제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심리치료나 의사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때 에릭 번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 심리학 이런 비약적인 발전하던 그때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로이트와 같은 그런 정신 분석의 대가인 그런 협회에 들어갔는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 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을 다루다 보면 기간만 계속 정체가 되고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첫 저술을 했던 책 제목이 행동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으로 보여지는 내 생각과 감정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하고 PAC라는 이 자아 상태가 나왔던 거는 1957년 논문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구조 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19년도에 그러니까 에릭 번이 1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9살 때 돌아가신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류 분석 이론을 창시하게 되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1970년도 7월 15일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류 분석에 대한 그 출판할 때 헌사를 했던 게 라틴어로 의사요, 수술의 대가요, 가난한 자의 의사였던 아버지 다비드를 기억하며 이렇게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또 만들었던 그런 책 제목에서 한 구절을 따와봤습니다. 이거는 이 에릭 번의 교류 분석 감정 수업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잠시 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AC 이 자아 상태는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마음 그림표의 원을 거대한 기록 저장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 마음 그림표는 이렇게 세 개의 원이 나란히 쌓여있는 이 모양, 세 개가 나란히 쌓여있는 이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5살 때까지 경험한 수많은 데이터가 이 거대한 기록 저장소에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P는 주 양육자로부터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는 가지런히 정리정돈을 하고 들어와라.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P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를 모방하는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는 페어런트의 이니셜이에요. 페어런트 부모이니까 부모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만들어진 그런 부모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ed는 아이, child, 어린이 자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e 자아는 느끼는 나로 나와 있고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아이 자아다. 그리고 이제 A는 어덜트, 어른이라는 뜻인데 이 어른 자아가 사고하는 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검증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신의 그런 자아 상태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른 자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자아를 요리에 비유를 했어요. 냉동실에 얼려둔 재료를 또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냉장실에 있는 보관해둔 신선한 이런 재료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또 요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냉동실은 부모자, 또 냉장실은 어린이자, 아이자, 그리고 요리사는 어른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 아이, 어른, PAC 중에서 나는 어떤 자아를 자주 꺼내 쓰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최재희 선생님이 이고그램 검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게 MP라고 했어요. M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버이 자아 중에서 기능을 또 쪼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이제 P의 기능이 조금 더 오래 사용하는 걸로. 근데 한 사람은 한 가지 자아만 사용하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더 많이 머물러 있는 마음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로 끝나는 거는 부모자인데 이 부모자가 통제하는 부모자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자가 있어요.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자의 특징은 뭔가라도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는, 뭔가 지시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자는 어떻게 보면 모성애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건데, 아이로 끝나는 거는 자유로운 아이와 순응하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아이는 세상에 너무 좋다. 이 말은 이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인 거고, 순응하는 아이는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의 그런 목소리를 표현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그냥 가둬두는 그런 자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아답티드 차일드인데 이제 적응하는 어린이, 또 다시 말하면 눈치 보는 아이, 또 다시 말하면 말 잘 듣는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어른 자아는 쪼갤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하는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하는 부모 자아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자아의 기능으로 살릴 수 있나. 마음에서는 이 분명한 당신 편안함을 길러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 편안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닥에 제가 따로 빼놨는데 상대방의 염려스러운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따뜻한 말투로 표현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CP가 높은 사람일수록 장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원인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공과사도 확실히 구분할 줄 알고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요. 그리고 빠른 일처리, 명확한 업무 지시, 정당한 평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편안함을 기르고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 I'm okay, you are okay.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통제하는 부모 자아가 월등하게 또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 상태도 카드가 있어요. 근데 카드마다 자아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는 부모 자아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자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는 부모 자아는 테두리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아낌없이 주는 당신 과잉 보호를 주의해라. 적당히 거리를 둔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한테 잘해주고 마음을 다치지 말라는 게 솔루션이에요.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게 솔루션입니다. 양육하는 부모자는 그림 카드에 보면 헬리콥터맘 그런 카드가 있어요. 헬리콥터맘은 자녀가 혼자서 알아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모든 걸 만사제쳐두고 하는 그런 헬리콥터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보라색이에요.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당신, 경계를 세워라. 틀에 얽매일수록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자유로운 아이 자아예요. 이게 이제 프리차일드인데 이 프리차일드를 다른 용어로 쓰면 내추럴 차일드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그렇기 때문에 보완점은 바운더리, 경계를 세우는 거. 그래서 작은 규칙들도 하나씩 챙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 틀에 얽매이는 게 답답하다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하나하나씩 챙겨보면서 나도 훈련을 해보는 거.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순응하는 아이 자아는 테두리가 노란색이에요.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에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어려워하지 말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봐라. 평소에 감정이나 욕구를 나누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희 선생님도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해보는 힘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현장에서 이제 내담자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한테도 이런 솔루션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른자예요. 어른자는 테두리가 하늘색이에요.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마음, 감정보다 사고가 우선인 당신, 성격을 통합하라. 솔루션은 통합이에요. 이 어른자는 워낙에 사고에 입각해 있는 자아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월등히 뛰어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PAC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연습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자아가 강한 당신한테 이렇게 솔루션 한 거를 한 번 더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아가 강한 사람인가? 거기에 맞춰서 나는 부드러운 말투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운더리 경계를 세워서 룰이 있는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서 속에 담아놓은 걸 조금씩 숨통에 트일 정도로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한지, 또 어른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을 해주고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더해보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면들을 네, 제시해 준 걸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단계예요. 1단계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나는 1단계를 읽으면서 이런 게 특별히 와닿았다 라는 게 잊혀지기 전에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앞 단계에서요. 그 네, 모든 유형이 꼭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다섯 어떡해요? 가지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다 항상 그렇게 있어요. 특출나게 안 보이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 유독 이제 그 에너지의 힘을 가진 자아의 기능이 나한테 어떤 자아가 더 우세한지를 보는 거예요. 빨리 검사지를 해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하고 싶으면 점수로 나오니까, 네, 궁금하시면 얼른 하세요.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아, 나는 이 자아가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어, 저도 그 박진주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저도 네, 네, 검토해야겠다 생각하고 궁금한 거는 네, 그, 아, 내 안에 부모 어른 아이가 살고 있다 해서 PAC 그림이 있는데, 그 네, 냉장실하고 냉장실하고 요리사로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의미가 따로 있는지. 왜냐면 냉동실은 꽝꽝 얼어가지고 잘 꺼내지도 않는 이런 거 같고, 냉장실은 좀 그래도 좀 덜 딱딱하면서 언제라도 꺼내서 먹을 것 같은 느낌? 그 요리사는 음, 지금의 내가 그런 거를 아까 맞아요. 종합적으로 쓰는 것 음, 같은데 일부러 이 비율을 이걸로 쓴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P하고 네, A하고 C가 네, 마음속으로 본다면 맨 밑에가 이제 부모가 뿌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P가 아래로 갈 것 같은데 어, 음, 이 A가 가운데 있고 위아래 있어서 이 의미가 뭔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뭔가를 이렇게 알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네, 네. PA 상태가 지금은 나란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아 상태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각각의 자아가 오염이 되었을 때, 특히 P와 A가 그 교집합처럼 같이 맞물려 있을 때는 편견이라는 것이 생겨요. 편견.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낸 게 정답인 것 마냥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P와 A가 겹쳐지게 되면 그런 편견이 생기는데 그 편견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굳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동실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A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망상이라고 하는데 딜루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까지도 네,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씨를 그 냉장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염 상태에 있는 자아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멘붕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없고 맥을 추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릭 번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 상태에 대한 그런 환자들을 많이 심리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정신장애로는 조현병도 있는데 이 조현병의 증상 중에 양성 반응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또 망상인 거고 환각 상태로 환시라든지 환청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을까? 혹시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망상들을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아 상태까지도 이 C 어린이 자아 이런 망상 부분에서도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긴 하지만 이 자아 상태만으로도 정신 건강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C 이 순서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받아서 영향을 받는 거. 그런데 제일 먼저 자아 상태가 생겨나는 순서는 C예요. C가 그 FC를 내추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감각적인 것이 먼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태어난 순서, 이 자아가 반응하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깔려있는, 아래에 깔려있는 C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만, 단순하게 P가 보통 음, 부모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음,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갔었다 이런 느낌으로만 추측을 좀 음, 했거든요. 또 네, 이렇게 그걸로 알 수 있네. 음, 네, 어, 저는 이게 오히려 이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P하고 A하고 C가 통합돼야지 좀 완성체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 네, 자리인가 봐요. 맞아요. 자기 음, 자리예요. 음, 네, 그래서 이것을 어,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걸 구조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P는 CP와 MP 이렇게 통제하는 부모, 양육하는 부모 두 가지로 나눠지고, C는 FC와 AC 자유로운 자아와 또 순응하는 자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쪼개는 걸 이제 기능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만을 가지고는 단순하게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더 깊이 있는 전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게 없으면 두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 2단계는 왜 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가? 내면의 목소리 듣기예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비난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사례가 나와요. 이럴수록 나는 자신이 싫어진다. 주임님이 오기 직전에 근무했던 대리님이 일을 참 잘했어요. 주임님이 좀 부담되겠어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내 자존감을 바닥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네,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야근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상한 기운을 맞아서 느껴지고 또 얼굴도 화끈거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늘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하기를 반복하는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시간이다. 여기에서 당최 이런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비난을 그만하고 멈추고 억압하고 평가하는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의 가장 사랑스러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세 가지의 인격을 이제 내적 대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PAC가 부모자에게서는 걱정과 염려, 인정과 칭찬, 또 반대로는 핀잔과 꾸중, 비난의 그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요. 또 어른자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지혜와 통찰, 또 아이자에서는 감정, 느낌, 생각, 반대로 후회하는 그런 목소리, 얘가 끊임없이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 훌륭해, 아름다워, 언제나 넌 최고야,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예뻐. 아니면 비판적인 부모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로 바보, 등신, 멍청이, 한치마다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등등등 이런 나도 K의 말을 할 것인가. 나는 나한테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해주고 싶은 건 당연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을 해주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CP의 크리티컬 페어런트, 이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통제하고 벌 주는 교도관이 산다 라는 타이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적 부모 메시지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부모 자아가 주는 메시지 중에서 스스로 비난하고 경멸하고 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못 살게 부는 그런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대화는 우리 안에서 가장 힘이 센 비판적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기능의 자아를 쓰고 싶어도 이에 CP에 비판하는 어버이자 이 부모 메시지가 강력하면 다른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교활한 목소리라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면화된 비판적 부모 메시지를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 태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계속 너는 멍청이야. 이런 것도 못해. 이것도 하나 혼자서 못해. 막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들린다. 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나도 오케이 메시지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화된 이런 비판적 부모 메시지를 제거하면서 불필요한 요구와 경고가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적 부모 메시지는 안 듣고 싶은데도 왜 들릴까? 그런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계속 훈육을 받았잖아요. 그런 양육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모가 해준 그런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그 CP가 모방하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와 붕어빵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메시지는 어떻게든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부모 중에서 아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법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가르쳐 주는 방식이 긍정적이면 굉장히 땡큐지만 혹시라도 부정적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학대나 이런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 때리거나 이런 경험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PTSD와 관련된 이런 상처들을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저장소에 다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자 저장소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규율이라든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회가 승인하는 행동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해하는 상황을 본인만 참으면 되는데 상대방한테까지 똑같이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신호등 예시를 많이 드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판적 부모 메시지가 강한, CP가 강한 그런 자아의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외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홍군형을 낸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액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판적인 부모 메시지는 내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양육자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 상태는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묻고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다그치는 이런 부작용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가? 가짜 결핍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 현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가짜 배고픔을 견디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인정 욕구를 내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네,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거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비판적 부모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부모자 저장소에 담긴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요. 아, 지금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소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애초에 그걸 인정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부모자는 강요하고 억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나요? 기록 중이라고 떠요. 아, 네, 음.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 못하시는 분이 영상으로 보신다고 했었는데, 네, 제 화면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스려야 할 두 가지 목소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버와 스토퍼예요. 드라이버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오케이야. 라고 나를 계속 몰아세우는 그런 드라이버의 목소리예요. 나를 몰아가는 목소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드라이버 메시지에는 쉼표가 없어요.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가 5가지로 소개가 되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가지인데 하나는 스토퍼예요. 스토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케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스토퍼의 상태에 놓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힘겹고 비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드라이버 행동을 계속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마른 걸레인데 오타가 났네요.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나를 몰아붙이고 다시금 비판적 부모 메시지를 따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의 5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일이든 완벽해야 나는 오케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을 기쁘게 해야 오케이다.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케이다.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오케이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빨리 무언가를 한다면 오케이다. 이게 이제 완벽하라가 be perfect고 기쁘게 하라가 please others, 또 강해져라가 be strong, 열심히 하라가 try hard, 서둘러라가 hurry up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5가지의 드라이버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드라이버가 지금 박진주 선생님이 되게 기대하고 있는 드라이버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드라이버 카드를 또 소개를 해주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3단계예요. 3단계에서 정확하게 그 챕터를 다루면서 드라이버가 나는 어떤 상태의 드라이버에 놓여 있는가 탐색을 하는 게 것이 있고 앞에서 솔루션을 제시해 준 것처럼 이 스트로크라든지 여러 가지 강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찾는 것과 지금 현재 나한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파인드 미 카드 이렇게 3종이 있어요. 3가지의 종류의 카드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동인이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원인으로 스트레스 상황마다 나타나서 나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드라이버다. 그래서 드라이버 명령대로 계속해서 너는 서둘러야 돼,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돼, 강해야 돼, 이런 메시지가 들린다라고 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에 있어서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연습 마지막 챕터에서 주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 자신 스스로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적인 부모의 메시지가 이것만 하면 좀 더 완벽할 텐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이룰 것 같은데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이제 드라이버와 맞물려서 계속 나타나는 비판적 부모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솔루션은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어보고 내가 긍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1단계와 2단계 책에 충실했어요. 제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 했던 거를 좀 더 추가할까 하다가 책에 있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거나 나의 경험을 나누거나 책을 읽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감동받은 구절을 나눠보거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한 소감을 나누는 것, 어떤 것이든 네, 한 가지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해서 다른 말은 드릴 부분은 없고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강점을 좀 더 발견해서 좀 강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교류 분석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보면서 좀 풀어서 듣고 또 지부장님 이런 독서 모임에서도 듣고 하니까 쪼끔 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나한테 그런 세 가지만이 다 있다.'라고 지금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빨리 검사지를 하고 지부장님하고 음, 따로 또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면 할수록 좀 약간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속을 모른다.' 이런 생각할 때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아직 뭐 제가 제일 나이 어린 것 같지만 어쨌든 마흔에서 이제 와서 찾아가는 느낌? 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아직 배우면서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스타트를 끊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다음은 누가 해주실까요? 저는 그 네, 블로그를 보고서 그 앞에 했던 책들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 하면서 일단 쉽지는 않다, 이 교류 분석이.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거는 다음에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 음, 마음에 좀 안심을 했던 건요. 그 아까 5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 이것도 100% 있는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제가 저를 가끔 이해 못하고 엄청 미워했었거든요. 네, 음,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니까 좀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나를 만들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있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 조절할 수도 있겠다. 그럼요. 통 예, 통째로 있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뭐 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교류 분석이 뭔지는 잘 그 치료를 빨리 하고 이런 걸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머리에 잡히질 않아서 좀 더 이렇게 지나면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막 올라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저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네,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예, 쉽게 좀 많이 잘 풀어 놓으시고 예시도 잘 들어 음, 놓으셔 가지고 쉽게 네,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저도 네, 뭐 상담학 이론은 계속 뭐 이것저것 배우고 음,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 거는 사실 분석 심리학을 배우다가 요새 좀 중단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하나도 네,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뭐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지를 않으니까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일반 내담자들하고 상담하면서 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저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 교류 분석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 또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상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음, 마지막 저, 조용히 선생님. 네, 제가 네, 책을 읽으면서 다, 나 바꾼지 했는데 이게 다 제 얘기 같고, 저도 이렇게 비판적 보호자, 비판적 부모 메시지가 자주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것들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제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것들을 또 저희 자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 아들에게, 또 이제 다른 외모로 아들은 뭐 다른 것, 능력적인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멈춰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근데 딸한테 있을 때
그러니까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1년 정도 해외에 있다 왔는데 살이 너무 쪄서 왔어요. 영국에 음, 있다가 막 거의 호스트가 주는 뭐 빵이랑 프렌치프라이즈를 계속 이제 그대로 받아 먹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막 좀 뭐라 하고 무언의 눈빛을 보내려니까 음, 또 딸들은 되게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랑 같이 필라테스도 요즘 하고 막 그러는데 음, 이제 부모 마음에는 그런 또 제 마음에 이게 아까 가짜 결핍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 저희 엄마도 되게 지금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런 게 계속 유전처럼 전해져 나가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멈출 수 있을까? 이 책을 좀 많이 보면서 나를 몰아가는 목소리 드라이버를 좀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조현미 선생님은 이제 교류 분석을 첫 단계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정 선생님도 온양온천역 근처에 사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배방에서 네, 1단계 공부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 선생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또 최재희 선생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 주에는 드라이버 카드를 활용해서 드라이버가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마지막이 이제 4주차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난번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의 저자 김정현 소장님이 등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원래 끝나는 시간이 9시라고 해가지고 겹쳐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9시 10분 돼야 이제 좀 오시는 것 같고 9시 30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오늘 최종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자와의 이런 만남의 시간도 같이 이벤트로 만들어 봤으니까 이 에릭 번의 감정 수업 끝까지 잘 소화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유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3월달 책은 이제 말씀하신 아, 사랑 수업. 네, 네. 정말 1월 달에 자존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윤용균 그 원장님이 그 다음 후속책이 사랑 수업인데 이 사랑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거에 또 연장선이에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